안녕하세요. 31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몽항쟁이라는 것은 몽골에 맞서서 싸웠다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거란이 우선 고려에 침범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자 고려는 이 거란을 막아내고 싶었는데요. 고려만으로는 거란을 막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몽골과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과 손을 잡은 고려는 거란을 무찔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질까요? 몽골의 영향력이 강해지겠죠.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거란을 쫓아내는데 몽골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몽골과 고려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만남이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고려에게 계속 막대한 요구를 해오자 고려는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몽골의 사신이었던 저고야라는 사람이 몽골에서 고려에 왔다 가는 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몽골은 이걸 계기로 고려를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어떤 식으로 맞서 싸웠는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귀주성에서는 박서라는 사람이 몽골군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충주성에서는 관노비가 중심이 돼서 몽골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몽골군은 끝까지 계속 공격을 해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포위를 해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몽골과 전쟁을 그만하고 강화를 맺게 됩니다. 강화를 맺게 되자 몽골에서는 고려에 다루가치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루가치는 그 점령지에 파견하는 한마디로 점령지에 보낸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루가치를 보내서 몽골에서 고려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려에서는 이 몽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고려 정부에서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몽골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화도로 옮겼을까요? 몽골은 유목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인 우리 고려와는 다르게 진취적이고 더 말 같은 걸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데 훨씬 유리했죠. 강화도라는 건 한마디로 섬입니다. 섬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겠죠. 바다를 건너는데 이 몽골족은 유능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초원에서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기술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는 강화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니까 몽골에서는 고려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길 것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를 계속 침략해오죠. 침략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전투가 처인성에서 막아냈던 전투인데요. 김윤우를 중심으로 처인에 있는 처인 부국 주민들이 몽골 장수를 죽이고 몽골군을 물리치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금나라를 정복하고도 계속해서 고려를 침략해와요. 어떻게든 이 고려를 다 몽골의 손아귀에 완전히 넣겠다는 욕심으로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몽골군은 끊임없이 침입을 해오고 고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가요. 특히 이 저항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향소 부곡 배웠죠. 그 중에서 부곡과 소의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만든 팔만대전경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지속되니까 나라는 어려워지고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고려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들도 많이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초조대장경이라던가 황룡사 구축목탑이 이때 시기에 다 소실되고 지금은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몽골은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들이 원나라에 복속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우리 고려는 끝까지 저항을 해서 잘 몽골을 물리쳤고 영향력 하에 들어갔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온 시기의 지배층은 바로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몽골과 계속해서 저항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씨 정권이 있었죠. 이 최씨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화를 몽골과 고려가 맺게 되고 최씨 정권은 점점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으려면 몽골이 원했던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여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바로 1270년입니다. 하지만 최씨 정권 하에 있었던 군사기구 삼별초는 이 몽골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기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의 과정의 지도가 109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개경에서 환도를 1270년에 했는데 강화도 천도는 1232년부터 127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중손의 항쟁이라고 해서 파란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삼별초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까지 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다시 탐라, 지금의 제주도까지 김통정의 주도로 항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와 원의 이제 합작으로 이 삼별초의 저항이 진압이 되고요. 1273년을 계기로 삼별초의 저항은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원나라의 세력과 강화를 맺고 우리 고려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간섭을 하겠죠. 간섭을 하는 거지 고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정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간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서 원나라의 황제는 우리 고려의 장인어른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세자는 왕이 되기 전까지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어렸을 때 교육을 원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원나라의 풍습이라던가 원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훨씬 잘 이해하고 원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 원나라와 등을 돌리지 않고 원나라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원나라와 호칭을 같이 쓰면 안 되겠죠. 원나라의 황제와 우리나라의 왕은 격이 달라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폐하라는 단어 대신에 전하라는 뜻으로 이제 격하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고려 때 중국의 삼성육부를 들여와서 이성육부로 변환을 시켰고 이성육부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제도 중국과 같은 성과 부를 쓰면 원나라에서는
좋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 관청의 그 등급을 조금 더 낮은 등급으로 낮춰서 격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원나라 시기에 가면 왕에게 내려주는 시호에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충선왕, 충렬왕 이렇게 충자를 붙이는데 충성충자입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걸까요? 바로 원나라에게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자를 붙이는 시호를 이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또한 원나라는 이 고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넌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용해서 일본을 원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동행성을 중심으로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계획들은 다 무산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일본을 쳐들어갈 때, 일본이 이렇게 섬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쳐들어갈 때 비바람이 많이 쳤다고 해요. 한마디로 태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설치했던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원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정 간섭의 기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라는 영토를 이 고려의 영토인데 원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물건도 수탈해 가야겠죠. 금, 은, 종이, 매 이런 것들을 곡물로서 원나라에 바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을 공녀라는 이름으로 원나라에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공녀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당시 고려에서는 유행하는 습관이, 관습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있게 되면 이 공녀로 원나라에 팔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문세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나라와 영향력을 같이 하면서 등장하게 된 세력이 있다고 설명을 해줬죠. 그게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권문세족은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친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정치의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직을 독점하고 토지를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많은 부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 권문세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원나라와의 연결이었죠. 이 공민왕은 이런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권문세족이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왕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건 당연한 지사였고요. 백성들을 이들이 수탈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 왕들이 이들의 세력을 다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14세기 중반 이쯤 가면 원나라의 세력이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이 공민왕은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그러니까 원나라가 영향력이 약해지는 이 배경을 틈타서 반원자주개혁,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원이라는 건 원나라에 반대를 해서 우리나라 고려가 자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자는 개혁의 모습이고요. 왕권 강화는 그야말로 공민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고려의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우선 몽골식으로 유행하고 있던 의복, 그리고 몽골의 두발들, 이런 몽골의 풍습들, 이런 모습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원나라와 연결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권문세족이 되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풍습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고려식으로 하도록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와 연결된 세력들을 제거하고 아까 말했던 이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을 축소하는 모습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그 지역을 다시 우리 고려의 땅으로 수복하게 되죠. 그 지역을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111쪽. 여기 보면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공민왕 때 수복했다고 되어 있죠. 이 노란색 땅이 전부 다 수복한 지역입니다. 원래 원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가 이제는 고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아까 보여주었던 그 노란색 지역인 천령 이북의 땅, 천령이 여기였죠. 이 전부의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은 자신을 도와줄 서포터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용된 것이 바로 승려였던 신돈이고요. 이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종 도감을 설치하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던 정책은 또 어디서 봤죠? 광종의 노비안건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노비들, 당시에 광종은 호족들에게 불법적으로 갔던 그 노비들을 풀어준 건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노비들을 풀어준 걸까요? 바로 권문세족이겠죠. 권문세족은 당시에 백성들을,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을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농사 짓고 있던 땅들을 불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돌려주고 불법적으로 빼앗은 그 토지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그 정책 기구가 바로 전민변종도감이었습니다. 이 전민변종도감은 고려 때 원종 때 처음 설치가 됐고요. 충렬왕을 거쳐서 공민왕 그리고 우왕 때 다시 설치되게 되면서 고려 말기에 다시 한번 고려가 잘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민왕의 정책을 누가 당연히 좋아했을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렇다면 누군 싫어했을까요? 권문세족들이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공민왕의 오른팔이었던 신돈은 제거가 되고요. 공민왕까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개혁이 끝까지 성공으로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민왕의 정책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원나라에 반대를 해서 고려의 자주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공민왕을 도와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고려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등장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의 향리 또는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 시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신진사대부가 등용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이들과 맞설 새로운 관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이 신진사대부를 등용해서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이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중앙 집권의 폐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부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다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던 불교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아니고 원나라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던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와 친했기 때문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명나라와 화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세력을 중국의 세력과 연결해서 힘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고려 말기의 모습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려의 말기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통일 신라 때 살기 어려웠던 시기처럼 고려도 살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자연재해가 들어서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건적이라고 하는 세력은 원나라 말기에 나타난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나라도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빨간색 두건을 쓰고 그들끼리의 농민 반란군이 형성된 거였어요. 우리는 적고적이라는 걸 통일신라 말기에 배웠습니다.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의 농민 반란군. 그런데 이 원나라의 세력들은 몽골 민족이었고 원래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은 한족입니다. 한마디로 민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한족을 중심으로 원나라는 싫어요. 우리 한족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농민 반란군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 반란군이 원나라뿐만 아니라 고려까지 침략을 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침입한 홍건적들은 우리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함락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볼 수 있는 면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 한마디로 일본 세력들도 이때 당시 고려에 많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고려의 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쳐들어왔고요. 수도까지 쳐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왜구와 홍건적, 이러한 이민족의 침입이 있으면 이들을 막아내기 위한 우리 고려의 활동이 있겠죠. 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무인 세력으로서 이러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최영, 이성계, 최무선, 박위라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경우에서는 육지에서 왜구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최무선 같은 경우에는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여기서 화포를 제작을 하고 바다에서의 전쟁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박위는 왜구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토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신흥 무인 세력들이 점점 이 대외적인 상황에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신흥 무인 세력. 또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신진사대부.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세우게 되는 나라가 바로 조선 왕조입니다.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중국은 당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나라가 교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명나라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나라를 세운 명나라는 고려에게 원래 원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쌍성 총관부 그 지역을 명나라가 다스리겠다고 고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최영을 중심으로 다시 요동까지 정벌을 하자는 내용이 고려에서 대두되게 됩니다. 이성계는 그 정벌은 좀 가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게 돼요. 하지만 최영이 이제 이끌고 그 지역으로 요동 정벌을 위해 나가게 됩니다. 교과서 113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같이 볼게요. 이렇게 요동까지 계속 정벌을 해 나가려고 쭉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위화도, 압록강 부근에 있는 이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군사를 그대로 데리고 온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잡고 최영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던 최영과 이성계. 그런데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성계에게 대적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잡은 신진 사대부들, 이 신진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은 더 이상 이 썩어버린 고려를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의견이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온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온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려를 다시 한번 고쳐보자. 고려라는 나라는 너무 멋진 나라야.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가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나라가 이렇게 썩어간 거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깨끗하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온건파였습니다. 그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색과 정몽주였어요. 그런데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급진적인 생각을 했죠. 이 고려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이 강력해진 이성계가 온건파와 손을 잡을지 급진파와 손을 잡을지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결국 이성계는 정도전과 손을 잡고 정도전 세력은 이 온건파 세력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급진파 세력들, 그리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들이 손을 잡고 자신들의 정적을 모두 제거한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1392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교과서를 읽어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시험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